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하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잘 자는 것에 대한 알편심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히 주무셨나요? 어때요, 대박사님은? 저는 인생의 3분의 1을 위한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장 침구를 다 바꾸지는 못했고요. 대신에 침구 털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쾌적한 환경에서 자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건조기를 몇 달 전에 들여놨거든요. 큰 돈 쓰셨네요. 네, 그래서 침구 털기 기능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네, 좀 뽀송뽀송하게 잠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저의 수면을 방해하는 아주 강적이었거든요. 누구에게나 현대인들은 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이 스마트폰을 잠들기 직전까지 이렇게 보다가 잘 때는 베개 옆에 이렇게 딱 넣어놓고 잤어요. 네? 그거 머리에 안 좋지 않아요? 스마트폰 그렇게 머리에. 네, 근데 저는 이제 알람 못 들을까봐 진동이라도. 그럼 아침마다 그 진동 마사지, 브레인 마사지 그거 받으시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소리로 해놨다가 이제 애들까지 다 깨울까봐 저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되도록 밖에 이제 두고 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잘 잔 날도 있고 좀 그러지 못한 날도 있는데 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 수면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조명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이제 늦게 들어가서 형광등을 아예 안 켜고 그 스탠드 불을 켜거든요. 그래서 좀 은은하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잘 잘 수 있다라는 느낌? 잘 자게 된다? 이런 느낌을 좀 받더라고요. 그리고 자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좀 눈의 피로도 좀 덜한 것 같고 좀 편안하게 밤을 지낼 수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잘 쉬고 잘 자고까지 했으니까 좀 삶의 질이 좀 많이 향상되는 중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요. 저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쉬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몸이 나를 좀 돌봐달라 이렇게 보내는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은 먹는 거 사실 뭐가 우리가 땡길 때 그것도 사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신호죠. 그렇죠. 그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쳤다는 신호?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희가 잘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서양 속담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그래서 you are what you eat 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죠. 그러니까 즉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입니다 라는 이런 말인데요. 그만큼 먹는 것이 우리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면까지도 많은 영향을 준다는 의미일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렴풋하게나마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뭔가 일종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한국인 하면 김치 이렇게 떠올리는 것도 하나의 정체성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행 가서 그 지역의 전통 음식을 먹어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낯설고 새로운 음식을 절대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만큼 음식을 선택하는 과정에도 성격이 드러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어때요? 저는 약간 중간 정도? 땡길 때는 시도해보는 편이고 근데 뭐 음료 같은 거는 저는 비타 500 이런 거 안 먹거든요. 죄송해요. 비타 500 관계자분이 계시다면. 네. 우리 후원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비타 500 근데 지난번에 먹어봤더니 맛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뭔가 그런 갈색병에 든 음료수는 안 먹는다라는 제 나름의 약간 기준이 있었는데 마건님의 그 권유로 제가 그때 먹어봤더니
칵테일, 네. 비타오백 칵테일 해드렸잖아요. 네, 얼음 이렇게 다 해가지고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음식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의식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신기하게 생긴 거, 새로운 거, 이런 거 보면은 꼭 먹어보곤 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도 막어님이 저에 비해서는 좀 더 도전적이고 호기심도 강하고 모험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음식을 선택하는 것만 봐도 약간은 관련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음식이라는 것이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좀 바쁘기도 하고 또 뭐든 그냥 먹고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음식 자체에 좀 신경을 덜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외모, 몸매에 대한 지나친 강박이나 어떤 사회적인 압력 때문에 음식을 잘 먹는 것을 좀 무지한 것,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매도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 음식이라는 게 인간의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또는 이제 음식을 섭취하는 그 자체, 이 저작 활동도 굉장히 뇌에 행복을 주는, 쾌감을 주는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즐거움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행복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알편심에서는 이런 먹는 것과 관련된 심리학 이야기를 해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먹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제 무겁지 않게, 그러나 조금은 힐링이 될 수 있는 이야기 중심으로 알편심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음식, 먹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자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먹방이에요. 또는 뭐 음식 프로그램. 네. 그래서 오래전부터 TV든 유튜브든 뭐 먹방이나 쿡방, 뭐 미식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대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 트렌드가 참 오래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음식, 먹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건데요. 마고님은 먹방 보시나요? 저는 먹방보다는 음식, 미식 프로그램 또는 제가 한때 되게 즐겨보던 프로가 그 일본 드라마였는데요. 고독한 미식가. 저도 아세요? 좋아해요. 네. 그분의 그 먹는 모습, 표정 네. 정말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 음식에만 온전히 집중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분위기. 네. 보셨군요. 꼭 그것도 밤에 봐가지고 계속 야식을 부르는. 어. 저도 먹방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에 하도 공중파에서도 먹는 거, 먹방 이런 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우연히 봤거든요. 막 빠져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도 넉넉히 보게 되는. 내가 왜 보지? 남 먹는 걸 내가 왜 구경하고 있지? 이러면서 꽤 오랜 시간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이런 먹방에 빠져든 이유가 아무래도 첫 번째로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음식을 먹는 것이 굉장히 원초적인 행위이고 우리의 1차적인 본능을 추구하는 행위이잖아요. 네. 그거를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의 색감, 그다음에 어떤 소리, 먹는 소리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감각적인 반응을 느끼게 되고 그다음에 쾌감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이 먹는 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내 본능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1인 가구 요즘에 많이 있고 또 혼밥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외로움, 고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누군가 먹는 것을 보면서 또 이렇게 좀 같이 먹는 느낌을 갖는 거 이런 고독감이 완화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대리만족의 차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막 질비한데 뭐 다이어트나 또는 건강 문제로 또 우리 위는 한계가 있잖아요. 아쉽게도. 먹고는 싶은데 눈은 먹고 싶은데 근데 이걸 양껏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양껏 배불리 막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먹방이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에 야식이 먹고 싶을 때 먹방을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대리충족의 이유가 큰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실제 연구에서도 우리가 어떤 배고픔을 느낄 때 그게 가짜 배고픔일 경우가 많대요. 그렇죠. 실제로 배고픈 게 아니라 그냥 잘못 해석한 것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음식 냄새를 오래 맡고 있거나
음식 사진이나 먹는 영상을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가짜 배고픔은 사라지는 효과가 있기도 하다네요. 그러니까 대리 만족으로 네. 그 욕구가 충족된다는 거네요. 맞아요. 제가 미식가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한때 이제 음식에 심취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름 저만의 맛집도 발굴하고 미식 프로그램, 뭐 땡땡 미식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열심히 즐겨봤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들을 했었냐면 소울푸드, 이런 소울푸드가 주는 위로나 의미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울푸드라고 하면은 우리말로 하자면은 영혼의 음식?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알편심을 준비하면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 소울푸드가 영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 소울푸드가 우리가 쓰는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혼의 음식이라고 부르는 이 소울푸드는 사실 예전에 미국으로 끌려온 아프리카계 노예들의 음식을 지칭하는 말이었대요. 그러니까 소울 음악 이런 그런 것처럼. 그쵸. 그 아프리카계 사람들과 관련된 걸 소울을 많이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 노예제도가 존재하던 그 시절에 그 남부에서 그 농장주들이 버린 음식을 그 노예들이 가져다가 이제 먹을 만하게 요리한 음식을 소울푸드라고 그때 불렀대요. 그러니까 그들의 음식. 그렇죠. 미국 남부 지방의 음식. 이게 소울푸드라고 하는데요.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바로 그런 거죠. 닭에 안 먹는 부위에다가 양념을 좀 진하게 해가지고 그걸 튀겨서 먹은 것에서 유래한 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이제 이 소울푸드가 조금 변용돼서 내 영혼을 위로해주는 음식이라고 이렇게 사용이 됐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의미의 실제 영어는 컴포트 푸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컴포트 푸드면은 위로의 음식, 위로를 주는 음식,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연구에서는 그 컴포트 푸드라는 용어로 쓰이는데요. 우리는 이제 뭐 약간 뭐 변용되긴 했지만 우리가 소울푸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우리 알편심에서도 오늘 소울푸드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네. 이 소울푸드 하면은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좀 달고 짭조름한 단짠, 이 고당의 디저트, 간식 이런 걸 말하고요. 다른 하나는 좀 뜨끈뜨끈하고 먹으면 몸에 열이 나는 고영양식 있잖아요. 무슨 탕 이런 네. 거. 그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요. 근데 이거와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성과 이렇게 나이가 많은 노인들은 이 식사, 이 후지 아까 말씀하신 그 고영양식에 가까운 그런 소울푸드를 더 선호하고요. 여성과 어린아이일수록 디저트류인 소울푸드를 더 선호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소울푸드 하면 그 꾸덕꾸덕한 초코 케이크 있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밀도 있는 그런 초코 케이크 떠오르거든요. 제가 아직 좀 어리다는 증거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그 연구를 보면서 그래,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또 꼭 그거에 부합되는 것만은 아닐 수 있겠다. 왜냐면, 제 주변에 그런 달달한 디저트 좋아하시는 남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괜히 저 혼자 반가워했네요. 아니요, 반가워해도 돼요. 사실 개인마다 이 소울푸드라는 것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박사님의 소울푸드는 뭐예요? 저는 소울푸드 하면 아무래도 엄마가 해준 집밥? 집밥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도 소울푸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1순위가 엄마가 해준 집밥이라고 해요. 그런 책도 본 적 있어요. 책이었나? 어디에서 이제 세상에 엄마의 숫자만큼 맛집이 있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엄마가 해준 밥이 자기에겐 제일 맛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엄마가 해준 밥이라는 거는 이제 엄마의 사랑, 관심 이런 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특별한 거겠죠. 네, 그러니까 저도 집밥 하면 떠오르는 게 그냥 그 음식이라기보다는 그 모든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음식을 하는 그 앞치마를 맨 뒷모습. 도마질. 네, 그 소리. 그리고 엄마가 쓰는 냄비의 어떤 익숙한 모습과 또 그릇들. 그리고 엄마가 음식을 담는 방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떠오르고, 그리고 또 이제 뭔가 특히 아플 때 엄마가 나를 위해 온전히 이렇게 딱 항상 차려주던 그 상차림의 정성. 그렇죠. 그리고 또 엄마의 집밥이 이렇게 우리의 소울푸드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그만큼 엄마의 밥은 익숙하고 또 길들여졌다라는 맞아요. 길들여졌죠. 그 길들여짐이 주는 힘도 무시할 수 없죠. 진짜 신기한 게 이제 저희 시어머니가 가끔 봄에 쑥을 이렇게 애기 쑥을 딱 해가지고 직접 쑥국을 끓이셔가지고 얼려서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그걸 이제 비상식량으로 비축해놨다가 정말 차려낼 게 없을 때 이렇게 녹여가지고 이렇게 남편한테 딱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딱 꺼내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맛있게 먹고 나서 아 이런 거 먹으니까 되게 힘이 난다 막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역시 어머님이 해주신 거야 이러면은 약간 자기도 좀 쑥스러워하면서 너무 잘 먹어서 그러면서 되게 맛있게 먹는 장면들을 저는 목격을 해요. 그게 아마 엄마 밥이 갖는 익숙함? 그런 힘? 네, 그럴 수 그런 것 있겠네요.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특히나 엄마의 집밥은 아플 때 또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맞아요. 누워있으면 되게 서럽고 혼자서 그러고 있는데 엄마가 차려준 그 따뜻한 한상. 그것이 죽. 음. 죽이 보통 정성 아니거든요. 그렇죠. 팔을 계속 네. 저어야 되죠. 다 다져야 되고. 그래서 사실 죽이 뭐 그렇게 맛으로 먹는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아플 때 엄마가 끓여준 죽 한 그릇이 떠오르는 거는 거기에 담긴 엄마의 정성과 사랑과 나를 걱정하는 마음 이런 게 온전히 느껴지기 때문이 아닌가? 저도 이제 예전에 아플 때 이제 엄마가 죽을 끓여주겠다고 이제 하시면 사실 그거 힘들잖아요. 귀찮고 또 그리고 밖에 나가면 사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아유 뭐 귀찮은데 뭘 하시냐고 괜찮다고 밖에서 사 먹을게요라고 하면 밖에서 사 먹는 거랑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거랑 같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한편으로는 좀 귀찮기도 하고 뭐 그러냐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좋아요. 내심 미소가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엄마가 해준 걸 먹으면 진짜 사실이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래서 결국에 뭐 아플 때 먹는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엄마가 해준 밥이면 그게 소울푸드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식당들도 그렇게 엄마가 해준 밥, 엄마가 차려준 밥,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소울푸드 하면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특히 힘들 때, 지칠 때 가는 그런 단골 식당 같은 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어떤 곰탕집인데, 특히 이렇게 힘들 때, 일을 많이 하고 뭔가 기력이 쇠했을 때, 그 곰탕집에 가서 그 곰탕을 한 그릇 완샷, 완탕 하고 나면은, 이 어르신 스멜 어쩔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리고 나면 뭔가 힘이 나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뱃속이 따뜻해지면서 아 그래 한번 해보자 막 이런 거 있잖아. 너무 막 아저씨 톤이었나? 이런 느낌? 근데 저한테는 곰탕이 약간 엄마들이 장기 외출할 때 한솥 끓여놓는 그런 음식의 이미지가 있어서 오히려 그거 먹으면 이제 며칠 동안 곰탕인가? 그런 느낌을 주는 음식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집에서 먹는 곰탕이 아니고 그 집 곰탕. 식당 그 집에 그 맛있는 고기가 이렇게 고명이 많이 들어간 그 곰탕이죠. 저도 집에서 먹는 곰탕은 대박사님이랑 그 이미지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네. 저도 한번 그 집 가봐야겠네요. 네, 나중에 같이 가도록 하죠. 좋아요. 또 이렇게 제가 또 너무 아저씨 스멜만 보여가지고 조금 오해를 받을 수 있죠. 저도 이렇게 파릇파릇한 싱그러운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근데 또 팥빙수가 그렇게 싱그러운가? 그래서 조금 이제 기분이 좀 꿀꿀할 때 가는 그 또 단골집
있는데요. 팥빙수집이에요. 저희가 방금 그 집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는 그 팥빙수집인데요. 오늘 제가 대박사님을 모시고 같이 갔습니다. 거기 제가 어땠어요? 그런 사람이니까. 어땠어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 그쵸? 파달이 너무 이렇게 으스러지지도 않았으면서, 이렇게 알알이 살아있으면서, 또 그 우유 얼음이 되게 부드럽게 녹는데, 그렇게 많이 달지는 않고, 맞아요. 딱 제 스타일이었어요. 맞아요. 다행이네요. 네. 너무 기쁘네요.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맛있는 음식 하면은 나 혼자 먹으면서도 충족되지만 사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거 먹으면서 제 가족들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데리고 와야지 이렇게. 네, 다음에 오면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네. 또 나가서 거기다. 대접을 하겠습니다. 네. 들으셨죠? 저희 가족 여러분? 근데 이런 소울푸드가 우리의 지친 영혼에 위로를 주는 심리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소울푸드가 우리 심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기분을 완화시키고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뇌에는 보상중추라는 게 있어서 기쁠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고칼로리, 고지방, 고당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 주로 이제 소울푸드가 이런 음식에 해당되잖아요.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의 보상, 쾌락중추라는 곳이 활성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그래요. 이런 정서와 음식의 관계에 대해서 한 연구들 중에서 흥미로운 연구가 있는데요. 이 부정적 정서와 긍정적 정서에 따라서 음식 선택의 차이가 있다라는 연구였어요. 네. 그래서 그 연구를 보면은 부정적 정서가 들 때는 이 뇌에서 단기적인 시간에 대한 고려만 이루어진대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이게 뭐 건강에 좋고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거 생각하기보다는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이 쾌락, 보상 중추를 자극하는 이런 음식들을 찾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좀 건강하지 않은 아까 단짠 디저트 이런 거를 찾는다는 거고, 반대로 우리가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때는 뇌에서는 장기적인 시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진대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에 장기적으로 이게 어떤 이익이 올까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때는 건강한 음식을 선택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게 부정적인 정서가 가지는 기능 자체가 그 부정적인 상황을 빨리 피하는 거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음식도 내 나쁜 기분을 빨리 풀어주는 음식을 선택하게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연구가 주는 함의점이 사실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우울하거나 뭐 화가 나거나 기분이 꿀꿀할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리고 너무 자동적으로 고지방에 달달한 음식 이런 것들을 찾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 난 왜 이런 걸 찾지? 이거 먹고 나서 막 죄책감 느끼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왜냐면 뇌가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신호라는 거죠. 우리 몸이 너 지금 되게 힘들어. 너 지금 위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주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자책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자신이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선택할 때 이 음식 자체에만 초점을 두어서 그 음식을 막 자제하려고 억제하려고 하는 게 효과가 먹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자기의 정서를 살피고 보살피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고칼로리 음식이 땡긴다 그러면 바로 확 먹을 것이 아니라 나 그만큼 지금 되게 지쳤구나 라고 이해하고 그래서 우울할 때 고칼로리의 단 음식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때 조금 멈춰서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왜 우울한 기분이 들까? 이 우울함은 어디서 왔지? 우리 예전에 정서 조절 편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정서를 좀 살펴보고 이게 어떤 마음인지 이런 것들을 케어해 주는 게 더 우선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죠. 만약에 고칼로리 음식을 먹어서 느껴지는 괴로움이 더 클 것으로 스스로도 예상이 된다면 그냥 좀 안 먹을 수도 있고 먹는 게 별로 나도 괜찮다 싶으면 먹을 수도 있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 소울푸드는 또 고독감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소울푸드를 찾을 때는
막 기분 좋을 때 소울푸드를 찾지는 않잖아요. 외로울 때 많이 찾게 되는데 이런 이유는 이 소울푸드가 사람과 연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좀 좋아하는 사람, 관심이 가는 사람, 소중한 사람한테 밥 한 번 먹자 이런 인사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이 그만큼 관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더. 한국 사람들한테는 밥 먹었니? 밥 한 번 먹자. 이게 맞아요. 흔한 인사죠. 네. 그래서 음식과 추억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그 노래가 생각나네요. 어머니와 고등어라고 하는 어머니와 고등어요? 그거 있잖아요. 한밤중에 목이 말라 들어봤어요. 냉장고를 네. 너무 옛날 노래인가요? 저는 음식과 추억, 네. 사람 이렇게 하면 이제 어머님은 짜장면 싫어하셨어. 이게 이제 딱 떠오르는데. 네네. 저희 우리 은근 같은 이상하네요. 그죠? 같은 시절 아닌가? 감성이 다른가? 제가 올드한 감성인가 보네요. 그래요. 그리고 또 저는 요즘은 치킨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통닭이었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다 옛날 통닭 보면은 아빠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아빠가 그 옛날에 노란 봉투에 그 통닭 사갖고 오신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음식과 추억, 사람 이렇게 연합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엄마가 또 떠오르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엄마가 저 아침을 잘 못 먹고 학교를 가니까 학교에 데려다 주시면서 차에다가 아침상을 차려주셨었어요. 수라상인가요? 장난 아니었죠. 네. 근데 뭐랄까 아침에 엄마가 온 정성을 다하신 거죠. 하루 3끼 중에 유일하게 해주실 수 있는 밥이니까. 그래서 요리책을 실제로 사가지고 그 요리책을 순서대로 이렇게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날은 오븐 스파게티가 아침상에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약간 스파게티를 먹을 때 좀 엄마 생각이 나는 엄마와 강하게 연합되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어떤 같은 음식이어도 그 음식이 주는 이미지, 추억, 사람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겠네요. 그래요. 저는 그 비사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저희 맨날 다 사고 이런 거 얘기하는데 뭐 꼭 그럴까요? 비사 뭐 베스킨 라빈스? 네. 그 아이스크림 집을 보면은 한 친구 생각이 그렇게 떠올라요. 근데 고등학교 때 그 친구가 막 되게 우울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막 엄청 울었거든요. 울고 나서 자기는 이렇게 슬플 때는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풀린대요. 그러면서 거기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을 먹자고 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파인트 2통을 둘이서 한 통 먹을 때죠. 한 통 비우고 아직 우울이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한 통을 더 먹자 그래서 그걸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걸 2통을 다 비우고선 기분이 이게 되게 좋아져서 환해져서 갔는데 그 뒤로는 저는 베스킨 라빈스 하면 그 친구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게 딱 그 하나만 떠오르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고 뭔가 누군가가 음식을 해줬던 순간 그리고 그때 받았던 위로 그리고 같이 공유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다 추억이 되어가지고 음식과 함께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그 음식이 우리에게는 흐뭇함, 행복함 이런 정서적인 어떤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소울푸드의 또 다른 심리적인 효과는 이게 향수병 치유에도 효과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 왜 그렇잖아요. 타지에 나가서 그 생각나는 김치찌개, 된장국 이런 것들 있잖아요. 라면도 그쵸. 그래서 뭐 삼겹살도 생각나고 맞아요. 소주도 생각나고. 그러니까 외국에 오래 있을 때 특히 외롭고 쓸쓸하잖아요. 그럴 때 고향 음식만큼 나를 위로해 주는 게 없죠. 저희 알편심 세계 각지에서 듣고 계신데 동포 여러분들이 지금 소울푸드 생각나시겠어요? 동포 되게 오랜만에 듣네요. 무슨 가요 무대 같아. 네. 네. 그래서 이 소울푸드를 나라별로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나라의 토착 음식, 전통 음식을 떠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 먹었던 음식을 소울푸드로 이렇게 떠올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예전에 본 그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가 떠오르네요. 그 네. 김태리 씨 주연한 네네네. 영화. 보셨어요? 조금 봤어요, 앞부분. 네. 저는 참 재밌게 보고 되게 힐링이 많이 된 영화였는데요. 이게 이제 주인공이
자신이 살던 시골집으로 돌아와서 농사를 직접 지으면서 엄마가 예전에 어릴 때 해준 음식을 직접 요리해서 이렇게 먹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먹는 장면, 그 자체가 참 힐링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처음 등장할 때는 이 친구가 이제 서울살이를 하면서 너무 배고프고 고단하고 헛헛하고 이래서 처음 등장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얼굴이 지쳐 있었는데 이 주인공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생기가 돌더라고요. 그런 게 소울푸드의 힘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영화에서 초반에 그 여자 주인공이 동네에 이제 어릴 때 같이 자란 친구가 너 왜 돌아왔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배가 고파서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 마음 너무 알 것 같거든요. 저도 대학 때부터 자취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잘 먹고 다녔는데 고칼로리 음식으로 되게 잘 먹고 다녔는데 배고픔이 있었어요. 헛헛함. 그 엄마 고향 집밥이 그리운 그 마음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요리에 좀 심취한 적이 있던 사람으로서 여자 주인공이 되게 소담하게 요리를 해가지고 담아내서 먹는 그 장면 하나하나가 저에게도 굉장히 힐링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한때 대박사님이 요리녀였죠. 장난 아니었죠. 케이크도 구워오고 막 그랬었는데. 맞아요. 그때가 좀 그립네요. 네. 그리고 이게 요리가 주는 충만함 그리고 행복감이 되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살짝 삶에 여유가 생기는 시기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요즘 들어 한 5년 넘게 쉰 베이킹을 다시 해볼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혹시라도 제가 마거님을 위해 저의 소울푸드인 꾸덕꾸덕 초코 케이크를 구워올지도 모르겠네요. 기대가 되네요. 이거 뱉으면 해야 되는데, 그죠? 네. 나만의 소울푸드를 가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음식을 먹는 그 순간이고 일시적일 수는 있겠지만, 작은 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을 내 삶에 촘촘히 구비해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힘이 들어서 지칠 때, 이 소울푸드를 먹으면 삶을 너끈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어떻게 먹을까 하는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저희가 이제 식품 영양이나 의학적인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건강에 좋은 음식이 이거다, 건강한 영양소가 뭐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거는 아니죠. 그리고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알편심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잘 돌보는 방식으로 먹을 것인지에 좀 초점을 둬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자기를 아낀다라고 표현할 때 그게 음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쁘게 차려 먹기,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먹기 이런 것들로 표현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반대로 이제 폭식을 하거나 거식을 하거나 또는 내 몸에 좋지 않은 정크푸드 같은 이런 음식들로 마구잡이로 내 몸에 채워넣는 것은 이 정신분석에서는 일종의 자기학대로 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모셔널 이팅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지 않은데 정서적으로 허기져서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이모셔널 이팅의 문제점을 저희가 막 연구를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좀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뭐 과체중이나 맞아요. 또 죄책감. 당연히 건강도 악화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소울푸드 이야기하면서 기분이 우울할 때 좀 소울푸드가 기분 완화에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또 어떤 연구에서는 한편으로는 먹고 나서 죄책감과 우울이 동반된다라는 그런 이론도 있거든요. 특히 20대 여성들한테 있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할 때 이제 먹는 것으로만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정서를 좀 우선 살피고 보살피는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이 먹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특히 상담 장면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거식증과 신경성 폭식증이에요. 그래서 거식증은 말 그대로 음식을 거부하는 것, 안 먹는 것인데 음식을 먹는 게
굉장히 우리의 무의식적인 욕구랑 관련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이모셔널 이팅처럼 우리의 감정 때문에 막 먹게 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좀 통제감을 상실했다라고 느끼는 경우, 그래서 많은 경우 어릴 때 과잉 보호를 받았다거나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게 별로 없는 경우에 좀 거식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것만은 내 통제 영역이야. 네. 이런 식으로 느끼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네. 그래서 음식을 지나치게 거부하는 것. 그래서 외모에 대한 집착하고도 좀 관련이 있긴 하겠는데요. 그래서 거식증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신경성 폭식증은 역시나 아름다움, 외모에 되게 관심이 있는 여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사례이긴 한데 엄청나게 먹고 토하고. 구토, 설사, 약 같은 거를 먹는다던가.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이분들이 막 먹을 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토했을 때 편안한,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삼키기 편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토를 염두에 둔 음식 섭취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은 없고 죄책감만 있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걸 개워내고. 그래서 잘 먹는 것도 굉장한 축복이고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누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원인들 이런 걸로 인해서 음식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좀 심리적인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요. 이런 심각한 사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서적인 어려움을 먹는 걸로 푸는 경우들이 꽤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계시다면은 우선은 자신의 이제 정서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전에 방송한 정서와 정서 조절 편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호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죠. 음식을 원하는 내 몸,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그것이 이 음식으로 채워질 수 있는 정도라면 음식으로 채우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진짜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에 좀 초점을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쩔 때 한 번씩 먹는 걸로 푸는 게 뭐 그렇게 문제겠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기분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먹는 것에만 유일하게 의존을 하고 있다면 좀 다른 방법들도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산책이나 그렇죠. 친구랑 대화할 수도 있고요.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한 사람한테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작 나한테는 어떤 음식을 대접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소중한 존재인데. 그렇게 말은 하고 그렇게 믿고 싶으면서. 네. 그래서 나를 아끼고 돌본다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이 먹는 것도 건강한 음식, 내 몸에 좋은 것들, 그리고 뭔가 정성이 들어간 것들, 이런 음식들로 대체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무슨 채소를 많이 먹어라, 뭐 이런 말씀, 물론 채소 먹는 거 되게 중요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억지로 단 것이나 고지방의 음식을 끊으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때로는 그런 음식 먹어줄 필요도 있겠지만, 다만 이제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럴 때는 내 기분이 우울하니까 꿀꿀하니까 조금 단 거 먹지. 하지만 선택적으로 내 몸에 어떤 것이 좋을까? 나는 소중한 존재인데 나한테 어떤 대접을 해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죄책감이 덜할 테고 좀 더 건강한 방식으로 즐겁게 먹기를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추억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도 중요한데 이 음식을 누구와 어떤 분위기 속에서 먹을 것인가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잘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같은 음식도 누구랑 먹느냐에 따라서 맛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음식과 관련된 추억들을 많이 쌓아가시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드네요. 오늘은 먹는 것과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대박사의 정리 시간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핵심은 음식이 단순히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소울푸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위로를 얻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음식에는 쾌락중추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추억, 사람들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신다면 몸에서 보내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특히 감정에 대한 신호들을 잘 인지하셔서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대접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었죠.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지친 여름을 맞아서 3주간에 걸쳐서 잘 쉬고, 잘 자고, 잘 먹고 이런 시리즈를 기획했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알편심도 잘 쉬고, 잘 자고, 잘 먹는 휴식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망원님 목소리가 약간 한 톤 높아진 걸 여러분들도 느끼셨죠? 네. 네, 알편심을 하는 시간들도 너무너무 행복한데요. 저희가 또 다음에 더 네.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기 위해서는 저희도 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의 몸에 보내는 신호를 잘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주만 쉬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그리우실 텐데요. 과연. 그럼 지난 방송 한 번씩 좀 역주행도 해보시고 또 여러분들도 충분히 쉬고 주무시고 드시고 하면서 저희들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주 쉬고 돌아올 때 알편심 속의 새로운 코너 알편영 영화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첫 번째 영화는 원더라는 영화입니다. 성장 영화이기도 하고 가족 영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영화니까 저희들 기다리시면서 한 편 정도 봐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알편심 이야기 어떠셨나요? 알게 되어 좀 편해지셨나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에게 어떤 음식을 대접하시나요? 이번 주는 자신에게 그 음식을 대접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 쉬고 만나요. 딴 데 가지 마세요. 제발. 제발.